안녕하세요. 그랜드 비니어과 황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왔어요. 오늘은 제가 좀 잘 알고 그리고 좀 주로 진료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피디님 제 슬라이드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예, 이제 방광 보톡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보톡스요. 예. 그 최근에 그 뭐 이렇게 그 fecal urge라고 해서 왜 변실금, 그 대변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분이 또 항문 주변에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 중에 이렇게 주름 많으면 얼굴에 보톡스 맞잖아요. 예, 그런 보톡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방광 보톡스가요.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좀 행해지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에 이용이 되는지까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번역해 드릴게요. 이게 overactive bladder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민성 방광은 그런 어떤 질환이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증상은 그러니까 urinary urgency. 그러니까 urgency라고 하는 거는 좀 참기 어려워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럼 막 급격히 막 마려워져요. 참지 못해서 화장실 막 달려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급박한 느낌을 주 증상으로 하고요. 빈뇨,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가고 frequency라고 하죠. 야간뇨, 녹추리아를 동반하는 그런 증상을 우리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요실금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뭐 어떤 뭐 병리학이나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이 없고 또 요로 감염이 없는 좀 소변이 급박해서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가야 되고 그리고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고 낮에 자주 가고 이게 저기 이제 이렇게 urgency, incontinence, frequency, 녹추리아를 제가 그렇게 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뭔가 좀 소변이 급박하고 급박해서 참지 못해서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과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 그리고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과민성 방광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실금이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한글로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제가 이기적인 어떤 좀 슬라이드를 만든 게 아닌지 이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질문 하나 해결하고 넘어갈까요? 착한 맛 하여간에 뭐 착한 맛. 네, 42세 남성분이시고요. 자트랄과 베타미가라는 약을 드신다고요. 야간뇨가 생겨서 주무시다 2번 이상 깬다. 근데 사실요. 이 야간뇨가 일단은 맞는지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잘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허리가 아프면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내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잠에서 깨서 내가 소변 마렵다고 느끼는 건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통증성 불편감 때문에 내가 아파서 잠에서 깬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숙면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통증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미가라고 하는 약은 이제 방광을 안정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신경성 방광 증상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주무시기 4시간 전에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슬라이드를 좀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제가 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요실금 증상이 있어요. 이제 소변이 새는 거죠.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실금 증상이 있어서 소변이 새는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저처럼 비뇨기과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방광이 일을 많이 하는 과민성 방광과 동반된 절박 요실금인지 요도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뭐 자연분만 하시고 그러니까 출산 이유로 등등의 이유로 요도를 싸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요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인지 요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을 저 왼쪽에 써 있는 오른쪽에 써 있는 SUI라고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제 방광이 예민해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UUI라고 써 있는데 urgency incontinence 그러니까
소변이 급해서 절박해서 생기는 요실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는 혼합 요실금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성 요실금은 우리가 수술로서 교정을 하지만 이 방광이 예민해서 생기는 절박 요실금은 약물을 잘 쓴다든지 케겔 운동 등의 행동요법을 잘 쓴다든지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방광 보톡스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불행한 바나나님께서 젊은 나이시군요. 과민성 방광 증상, 그러니까 좀 소변이 좀 절박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고, 그리고 참지 못해서 화장실 가다가 소변이 새는 절박요실금 등의 과민성 방광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하루에 1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배뇨일지라고 하는 일기를 잘 써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분 섭취가 많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수분 섭취를 조정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빈뇨 증상, 근데 이게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증상이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방광 보톡스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아야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OAB,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민성 방광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웻 타입과 드라이 타입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웻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요실금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드라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급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소변 마려서 깨지만 아직까지는 요실금 증상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 전체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중에 3분의 2의 경우는 드라이 타입, 아직 요실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3분의 1의 환자의 경우에는 웻 타입, 요실금을 동반하거든요. 요실금 동반하면 얼마나 삶이 좀 괴로우시겠습니까?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은 엄청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생깁니다. 내가요, 소변이 좀 약간 좀 급해지고 또 요실금 증상 나타나고 하니까 일단은 뭔가 좀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이 좀 느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아서 막 놀고 막 뛰어요. 막 춤추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변 참기가 어려워서 소변이 샌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피지컬리 액티비티한 이러한 능력들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소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소변이 새거나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렇게 팬티 라이너라든지 패드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우리가 이제 요실금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사회적인 암 환자다.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인 암은 아니고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좀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좀 삶이 좀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은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치료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톡스, 얼굴 주름 피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살 되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얼굴에 흉터도 좀 있고 해서 이 보톡스를 좀 이마에 맞아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저는 이제 주로 환자분들한테 이 보톡스를 방광에다가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소변 검사합니다. 소변에 염증은 있는지, 그리고 혈뇨라든지 다른 어떤 나쁜 요인은 없는지, 어떤 균이 있다면 그 균을 잘 치료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처음에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생활 습관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좀 살을 좀 빼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은 사실 체중을 줄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알맞게 하고 있느냐,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를 배뇨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해서요, 방광을 싸고 있는 골반 근육, 골반 아래 근육에 힘을 만드는 운동. 저희 한희주 선생님이라든지 등등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좀 드리긴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볼라이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배뇨일지라든지 그리고 골반 근육을 잘 확인하고 소변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막 소변을 막 억지로 내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그냥 혼자 스스로 방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려운데 엄청 소변 참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기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을 내시경을 보거나 아니면 방광 초음파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방광벽이 두터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어떤 해부학적인 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소변을 무턱대고 참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방광은 안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소변 마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안 움직여야 되는 방광이 자꾸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내가 소변을 참아요? 그럼 방광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방광 기능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훈련을 하는 것도 배뇨일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요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무턱대고 소변 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오면 맨 처음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진료 현장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생활 습관만 개선해 보세요."라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는 좀 떨어지죠. 실제로 비뇨기과 의사들은 약물 처방을 고려하게 됩니다. 약물 처방을 고려할 때는요. 보통 배뇨일치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야겠죠. 근데 인제 잘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광에 소변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방광이 너무 예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소변을 담지 못하고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겠죠? 이러한 약들 아까 전에 우리 그 착한 맛 던지네스통계 분께서 드시는 뭐 베타미가 뭐 셀레베타 이런 약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광이 자꾸 움직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약을 써요? 방광 좀 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약들을 좀 써야겠죠. 그게 인제 항콜린제, 뭐 항무스카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요. 사실 정말 우리 병원에 환자분이 내원하십니다. 10 명의 환자가 내원하세요. 10명 중에 8 명은 약물과 그리고 행동요법이면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고려하는 치료가 뭔가요? 예, 보톡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행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그동안에는요. 이제 여기에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게 뉴로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신경을 좀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가장 확실한 효과는 수술이죠. 그런데요. 이게 방광을 확장하고 이런 수술들이 좀 만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침습적이고 수술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뭐 방광을 이렇게 좀 열어서 장을 덧대서 방광을 확장시키는 거니깐요. 우리는 아주 좋은 선택지 사실 우리 의사 입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면 좋거든요. 예, 방광 보톡스가 빠방 하고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약물요법이 어려운 경우 약을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나한테 불편함을 주면 좋은 약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10명 중에 8 명은 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이 두 분을 또 한 10명 모아요. 그러면 9 명, 이 10명 중에 9 명은 보톡스로 해결이 됩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이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예, 현실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수술 이후에 우리 보톡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 성인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용적을 넓혀주는 베타3 아고니스트라든지 항콜린제 등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 우리는 보톡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 어렵죠.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이마에 막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마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축한 이 근육에다가 우리는 보톡스를 주사합니다. 그러면 이 수축하는 근육이 요렇게 이완하면서 이마주름이 펴지는 것처럼 저 보톡스의 역할은 수축하는 근육을 이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저 보톡스의 역할입니다. 조금 이제 저 어려운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서 우리 여기 인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여기 SNAP25를 만나면 여기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인제 우리가 머슬셀이라고 하는 근육 세포를 수축시키는데 여기 있는 보톡스가 이 보톡스거든요. 이 보톡스가 이 NAP25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블록해서 결국은 요 아세틸콜린이 요 리셉터에 닿지 못하게. 이 아세틸콜린이 닿지 않으니까 이 근육이 수축하지 않아요. 이런 역할로 우리가 방광 보톡스를 주입해서 방광 근육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막 수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사실 방광 보톡스 참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케이스를 가져오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요. 저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 저게 인제 방광안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방광안에 저렇게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저런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 검은 점 보이시죠? 그 검은 점이 이렇게 우리가 한 20방 정도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보톡스를 방광에 주입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뭐 방광 보톡스 수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술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국소 마취를 우리가 잘 하게 되는데요. 좀 통증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바늘로 찌르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독감 주사 맞는 정도의 통증을 이렇게 좀 견디시는 분이라면 사실 실제적으로 10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이렇게 주무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방광 보톡스를 하게 되고요. 한 3분 정도는 이제 좀 두렵고 아파서 이렇게 수면 상태에서 보톡스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경험상 보면 주무시면서 하시는 게 그래도 좀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남자 환자분들 경우에는 그냥 아예 하반신 마취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요도가 좀 짧아서 사실 방광 보톡스가 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요도가 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환자분은 아프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제가 잘 시술하고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본인이 마취 상태에 있어도 남자분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남자들 경우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나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보통 주무시는 상태거나 절반 이상의 분들은 주무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 보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광 보톡스의 불편한 어떤 내용들, 뭐 부작용 등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주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는 다 대답을 하고 갈 텐데 일단은 건강 찾는 김영사님,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 참지 못하고 조금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민성 방광 그리고 절박 요실금이거든요. 이런 절박성 요실금도 그럼요. 과민성 방광 치료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강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오라라 님이신가요? 배뇨일지는요. 인제 비뇨기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컵하고 종이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컵에다가 소변을 봅니다. 3일 동안 컵에다가 소변을 보는데요. 인제 소변 볼 때마다 이 컵에 있는 양의 눈금이 있거든요. 이 소변 양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3일 동안 그러니까 평소에 물 드시고 평소에 음식 드시고 평소에 소변 보시듯 평소 모습대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오리지널 시그널님 좀 뭐 아프죠. 이게 아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하반신 마취, 여성의 경우에는 수면을 주로 하고요. 근데 인제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주로 수면하지 않고 이렇게 보톡스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7분은 그냥 주무시지 않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10분 중에 3분은 인제 좀 수면 상태에서 보톡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아야 네 님의 답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강의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다시 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인제 우리 보톡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요법도 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또 부작용으로 먹기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톡스를 하게 되죠. 이 보톡스를 하고 나서요.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논문 페이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저게 뭔 얘기냐? 우리가 urinary incontinence 보톡스 이후에 요실금 증상이 우리가 플라시보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맹물 같은 거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반응을 좀 해요. 반응을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게 대단한 효과죠. 아까 전에 우리 건강 찾는 김영사님께서 결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 치료, 보톡스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겠죠. 그리고요. 와, 이 great 내지는 너 좋아졌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2주차, 6주차, 12주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치료 결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광 보톡스, 솔직하게 보톡스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절차를 내시경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내시경이 들어가는 부위가 요도입니다, 요도. 그러니까 여성의 요도든 남성의 요도든 제가 아무리 젠틀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요도가 자극이 되면 좀 불편함을 느껴요. 여성분들은 보통 방광염, 좀 약간 오줌 소태 막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게 좀 좋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광 보톡스 하고 나서 약간 배뇨 통증도 있고 또 바늘로 찌르다 보니까 막 혈뇨도 보이고 그리고 소변 보는 증상이 나빠지는 것 같다라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통 방광 보톡스의 효과는 2주 차에서부터 4주 차에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지나면요. 괜찮은데? 나 아주 훌륭한데?' 뭐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좋아지죠. 뭐 그냥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집니다. 이 frequency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인제 urgency 뭔가 좀 소변이 급박하다라고 느끼는 에피소드도 너무나 좋아지고요. 녹출이야 야간요까지 좋아집니다. 최근에 인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인제 73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사실 우리가 남자 환자분들의 경우에 맨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녹출혈이라고 하는 게 야간요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남자 환자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야간요가 있을 때 물론 다른 무슨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요. 비뇨기과과도 딱 집중해서 본다면 3가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 자체의 증상.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내지는 동반된 과민성 방광의 증상.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안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전립선 비대증, 내시경을 보고 우리가 요 역동학 검사라고 해서 방광 기능을 잘 평가를 했는데 막힘 증상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남성이어도 과민성 방광의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70세가 넘으셨잖아요. 약간 좀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이 항콜린제 이런 약들이 방광 움직임을 그냥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요거를 잡아주는 약이 침샘, 침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다 보니까 침 분비가 덜 돼서 입이 너무 마르다고 느끼고 장 움직이는 거를 잡아줘서 이거 되면 보기가 어렵네.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약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보톡스 했어요.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사실 야간요 환자였는데 이 야간요가 엄청 좋아지니까 만족감이 높게 되죠. 그러니까 방광 보톡스는요. 약물 치료로 어려운 경우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하거든요.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우리가 확실하게 과민성 방광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다. 예, 한 번 수면 볼 때 수면량이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과민성 환자분들의 배뇨 일지나 요속 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들쑥날쑥합니다만 한 번 수면 볼 때 수면 보는 양이 되게 작아요. 이유는 방광의 소변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런데 방광 보톡스를 하게 되면 어때요? 방광 근육의 수축력이 줄어들게 되죠. 이완되다 보니까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소변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소변 보는 볼륨도 늘어나고요.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아 오영도님 사실 저는 오영도님 이게 말씀이 너무 좀 늘 고마워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정재림 PD님과 우리 김준영 감독님이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 오전, 오후 3과 벌써 다녀오셨는데 함께 해 준다니까 늘 감사합니다. 예 인제 이거는 뭐냐 QOL 그러니까 Quality of Life라고 해서 이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민성 방광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사회적인 암 그러니까 좀 삶에서 좀 위축되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삶의 질도 아주 좋아져요. 그냥 이 보톡스는요 정말 좀 비뇨의학과 특히 과민성 방광에는 진짜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제는 아주 좋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치료의 도구, 치료법. 그런데요. 보톡스 치료 이게 또 한 번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번 해서 영구적이면 참 좋긴 하겠죠. 인제 여러 논문을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더니 이제 6 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경우가 나타나더라.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맞는 보톡스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지만 방광에 맞는 보톡스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가 급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6 개월마다 맞을 수 있게 보험급여를 해 놨지요. 근데 이거는요. 6 개월마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지 6 개월마다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실제로 방광 보톡스를 딱 잘 치료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호전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드시기가 어려워서 약의 효과가 부족해서 보톡스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다 보면 2 번째, 3 번째 보톡스를 맞는 데의 저항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오셔서 네 보톡스 맞을 때가 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클리닉에서 보면요. 6 개월마다 보톡스를 맞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짧게 8 개월, 길면 2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요. 과민성 방광 치료에서 2 년이다. 이거는 저는 그냥 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톡스는요. 그래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치료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광이 예민하게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약물 치료 등등을 하죠. 그런데 과민성 방광은 사실 만성 질환이거든요. 당뇨와 고혈압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예, 당뇨병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뇨 진단을 받아요. 사실 어떤 증상이 있어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내가 당뇨라고 하는 질환을 진단받고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생활 습관이라든 운동 등등 중요하지만 당뇨 약을 잘 쓰면 당 조절 확 되죠. 그래서 제가 당뇨병이 좋아진 것 같아.'라고 해서 약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당 조절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만성 질환은요. 길게 치료하는 겁니다. 길게.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약 안 먹으면 증상 안 좋아지죠.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을 좀 길게 오래 쓸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약 먹기 어려운 경우, 약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 보톡스가 얼마나 좋은 치료적인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캐모마일 0308님께서 89세 어르신인데 야간여로 잠을 못 주무신다. 방광 보톡스로 치료가 되나요? 사실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방광 보톡스는 배뇨일지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보톡스 하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를 얼마 동안 기간 받았냐.
그리고 또 이 배뇨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배뇨일지를 작성하셨는데 야간 다뇨. 그러니까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민성 방광 때문에 야간뇨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해 보고 약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 방광 보톡스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방광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다. 예, 89세 어른 뭐 80 제가 한 90 몇 세 정도까지는 보톡스는 좀 간단한 시술인데 우리가 인제 그 왜 질 밖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안에 있는 장기가 좀 내려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방광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92 세, 95 세도 막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치료를 주저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한 번 더 수면 마려워서 깨면 깰수록 사망률은 증가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에 좀 숙면을 이루고 잘 주무셔야 이 에너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어 드레스 업다운 님께서 밤에 주무시다가 두세 번씩 깨어서 화장실에 갑니다.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시죠? 이럴 때 야간류의 보톡스가 도움이 되나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제가 아까 전에 인제 이 전 슬라이드를 잠깐만 볼까요? 요게 인제 보톡스 이후의 효과를 설명한 슬라이드인데요. 녹추리아라고 하는 게 저게 야간뇨를 얘기합니다. 야간뇨 효과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보통 보톡스의 효과는요. 인제 보통 2 주차에서 4 주차 때 극대화가 되는데 뭐 환자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보톡스 하신 지 한 1 주일 전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보톡스는 아주 괜찮은 과민성 방광이 증상이 있을 때 아주 훌륭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인제 6 개월에 한 번씩 보험 급여로 방광 보톡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6 개월마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 어 우리 아야 님께서 보톡스를 맞으면 평균 교과서적으로는 6 개월마다 환자분들은 보톡스 치료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짧게는 8 개월, 길면 2년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주기를 두고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안정성은요. 사실 보톡스는 상당히 안전해요. 이따가 제가 부작용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 이게 다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되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반응이 아니라 가역적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들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 자, 슬라이드 볼까요? 매번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예, 대부분 동일합니다. 실제로 유리너리 인컨티넌스 실제로 요실금 증상이 보톡스를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할 때마다 얼마나 좋아지느냐 실제로 보면 한 2 번 정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3 번째가 좋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또 우리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톡스는요. 우리나라에서 100 유니트와 200 유니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인제 의사들의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방광 보톡스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용량이에요, 용량. 실제로 우리 어른들한테 갑자기 보톡스하거나 수면 보시지 못하는 요폐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용량을 아주 세게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꼭 100을 쓰는 게 아니라 80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는 60을 썼는데도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100의 반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용량을 120, 150, 200까지 올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요, 우리가 보톡스의 용량을 100 인터널 유니트를 넣었을 때 5차례까지 괜찮네. 물론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야 네 님께서 매번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더 좋아져요. 그런데 용량을 올린다? 그럼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최소한 동일한 반복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치료법이다. 이 슬라이드가 좀 이렇게 좀 잘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 보톡스를 맞았던 환자분들이 긍정적인 반응. 나 너무 괜찮았어. 너무 훌륭했어. 보톡스가 너무 만족스러워. 대부분 어때요? 거의 70, 80% 정도 육박을 합니다.
사실요, 비뇨기과가요, 만성병 중에 조금 치료가 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만성병의 고혈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은요, 증상이 없어요. 환자분이 우연히 건강검진 등등을 통해서 혈압이 높다라는 거를 진단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잘 드시면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성병인데요. 비뇨기과 질환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밤에 깨고 소변이 급박하고, 그러니까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주관적인 증상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은 좋아집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소변을 좀 졸졸졸졸 잘 못 보는 것 같아. 뭐 소변 보기가 어려워, 주저해 등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요. 그런데 주관적인 만족도도 아주 좋은 치료고요. 여러 번 보톡스 치료를 하고 났을 때에도 아주 효과가 괜찮은 그런 훌륭한 치료법이다. 예,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봉골레 불당님, 물 한 잔 마실게요. 화장실에 다녀온 지 10분도 안 돼 또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과민성 방광인가요? 예, 과민성 방광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크게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 방광은 방광에 소변이 차면 이제 방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변이 차면 방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방광에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안 움직여야 되는 방광이 자꾸 움직여요. 자꾸. 음. 소변을 방금 봤어요. 10분밖에 안 됐는데 안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움직여요. 그럼 나는 어때요? 오줌 마려워. 소변 봐서 시원하지도 않아. 잔뇨감이 있어. 라고 표현하죠. 예, 과민성 방광. 그런데요, 전립선 비대증처럼 나는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봤는데 쭉 다 본 게 아니라 소변이 남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좀 또 마렵다고 느끼겠죠? 이거는 방광이 좀 둔한 경우죠. 예, 과민성 방광일 때에도 10분도 안 돼서 소변 마렵다고 느낄 수 있고요. 방광이 둔한, 뭐 신경성 방광이 됐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어떤 뭐 막힘 증상이 있든 이럴 때에도 또 소변이 마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 과민성 방광일 수 있다. 예. 다시 슬라이드로도 넘어갈게요. 그러면 보톡스는 큰 불편함은 없느냐?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큰 불편함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기간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보고 요도를 통해서 관이 왔다 갔다 하고 요도를 계속 자극하다 보니까 이 요도의 불편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이후에 한 이틀, 3일, 길면 한 5일 정도까지 뭔가 소변 볼 때 찌릿하고 불편한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소변 보는 증상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은 일반적인 불편감이나 큰 불편감으로 얘기하진 않죠.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병이 방광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과하게 움직이는 거를 또 과하게 잡아주다 보면 소변을 정작 보지 못하는, 이거를 우리가 PVR 엘리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 이걸 우리가 또 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뇨기과 의사가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와중에 보톡스라는 치료법을 환자분과 합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보톡스는 대부분 아주 훌륭한 치료 결과를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보톡스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편한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흔하게는 요로 감염, 즉 urinary tract infection이라고 하는 게 요로 감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요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비뇨기과 의사한테 요로 감염은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만성 방광염, 만성 요로 감염은 다르겠습니다만 보톡스의 요로 감염은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로 잘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거는 유리너리 리텐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 뭐 요폐 등인데요. CIC라고 하는 거는 자가 배뇨,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배뇨를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제가 이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방광 보톡스를 했을 때 94% 정도의 환자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6%, 100분 중에 6분 정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요패. 무슨 말이냐? 나는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을 보지 못해요. 소변이 안 나와. 오줌 마려운데. 예, 이럴 때 요패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없어서 안 마렵다고 못 보는 게 아니고요. 가득 차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6%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한 400건 정도에서 한 건 나타났거든요. 한 건. 한 건. 그런데요. 이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이 CIC라고 하는 게 이 CIC가 스스로 환자분께서 스스로 자가 도뇨, 자가 배뇨를 통해서 소변을 빼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소변줄을 단기간 보통 1주에서 2주 이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러면 나는 평생 저렇게 혼자 소변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을 빼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요 CIC라고 하는 자가 배뇨를 해야 되는 경우도요. 많은 경우 지금 여기서 총 17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절반 이상 10명은요. 6주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물론 6주의 기간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평균 4주 정도면 회복이 되고요. 물론 길게는 석 달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상이 지나면 다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생 소변을 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자가 배뇨를 해야 되는 요패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4주에서 한 달에서 석 달 이내에 회복이 되는 그런 급성 요패 증상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병원의 경험을 보면 400케이스에서 한 건 정도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패에 대한 염려 이외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감염에 대한 얘기거든요. 감염은 항생제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큰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염려하는 부작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리텐션,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우리 6% 정도. 6% 정도. 그래서 사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증상이 있고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부작용으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 치료를 좀 주저한다. 예,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듯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광 보톡스를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는 뭐 요역동학 검사라든지 이렇게 방광 기능을 평가하면서 보톡스를 해야 할 분들만 잘 선별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의사의 역량이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방광 보톡스는요.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괜찮은 치료법이다. 여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HDND 님께서 자율신경 이상으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자율신경 이상이라기보다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조금 더 불편해하시는 거는 이건 불편해하시는 거는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이래요. 우리가 교감신경.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겁이 나요. 이럴 때는 소변 안 마렵죠. 예, 방광 일 안 합니다. 근데 방광도 편안할 때, 그러니까 부교감이 이렇게 우기로 가면 좀 오줌 마렵다고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제일 편안할 때가 자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안 그래도 나는 방광이 예민한 사람인데 좀 부교감이 우위에 있다 보면 좀 소변이 좀 더 마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가 자기 전에 좀 소변 너무 자주 마려워서 힘들어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자율신경 이상이라기보다는 방광 기능 이상 때문에 이제 소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오늘 제가요, 방광 보톡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 보톡스 하면 보통 이제 얼굴에다 맞는 보톡스,
예, 이거를 방광에도 맞고 이게 과민성 방광의 아주 좋은 치료법, 그 치료의 대안이다라는 설명까지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때 우리 의사들이 어떤 치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아주 훌륭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원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너브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치료법을 철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저리, 이제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이에 보톡스가 들어와서 이제 좋은 치료적인 대안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야간요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아까 간단하게 답을 드리긴 했는데, 주무시기 4시간, 3시간이나 4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어떤 이제 의사분께 뭐 어떤 분인지 뭐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잠자기 전에 뭐 물 마시면 좋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듯합니다. 사실 비뇨학과적으로 완전 꽝이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나이를 잡수시면요, 나이를 잡수시면 사실 우리는 양질의 수면, 그러니까 잘 주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를 갖고 건강을 기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간에 수분 섭취가 많아요. 그럼 방광은요, 밤새 일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주무시기 전에 막 치킨 한 마리 드시고 막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고, 아우 나 자는 동안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방광도 우리 위처럼 자기 전에, 잠을 잘 때는 잘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광이 일을 하지 않게. 예, 주무시기 3시간, 4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무시기 4시간 전에는 물, 차, 우유, 수박이나 사과 같은 우리가 수분 섭취를 온전히 제한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제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커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커피는요, 저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삶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잔 정도라고 한다면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얘기합니다. 보통 120에서 150cc 정도. 근데 이게 더 많아지게 되면 사실 수분 양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카페인 성분이 우리 방광을 자극해서 수면을 조금 더 마렵게 만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콜라라든지 탄산도 마찬가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랫도리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를 불문하고 반신욕 같은 거를 권유드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나 골반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야간에 온전히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부교감을 이렇게 항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반신욕, 뭐 따뜻한 물에 샤워, 이런 것들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우리가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살을 조금 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등등이 나와서 사실 살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체중을 줄이면 줄일수록 요실금 증상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골반 아래의 근육. 예전에 우리 한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케겔 운동 등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요, 다른 데는 다 힘이 없는데 골반 아래에만 힘을 만들 수 있나요? 막 골반 아래만 힘 여기 만드나요? 그게 아니죠. 운동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근육 운동, 그리고 밸런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이렇게 한 다리로 딱 서서 균형 잡는 운동이에요. 이런 골고루 여러 종목의 운동,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다가 예, 골반 아래의 근육의 힘을 만드는 케겔 운동까지를 할 수 있다면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고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과민성 방광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의 치료법, 이제는 거의 대세 치료법이 된 방광 보톡스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 비뇨기과에서는요, 약제에도 혁신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드셔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폴리파머시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1 약 한 알에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뇨기과에서도 혁신적인 약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황희철이었습니다.